밤 11시, 서울의 심장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다. 한강의 검은 비단 위로 흩뿌려진 불빛들은 살아있는 보석처럼 반짝였고 도시는 거대한 용처럼 숨쉬고 있었다. 그 고요한 권력의 중심에 서하은의 작업실이 있었다. 아파트의 다른 모든 공간이 절제된 미니멀리즘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 방만은 창조의 혼돈과 열정으로 들끓어왔다. 벽면을 가득 채운 콘티보드, 바닥에 아무렇게나 흩어진 스케치들, 그리고 방의 중심을 차지한 거대한 신티크 모니터는 그녀의 세계 그 자체였다. 그녀는 지금 웹툰 플랫폼 코믹스피어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작품, 그림자 도시의 마지막 시즌 최종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펜촉이 디스플레이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유일한 생명의 소리였다. 주인공 카이의 고뇌에 찬 눈빛이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순간 하윤의 세상에는 오직 흙과 백, 그리고 서사만이 존재했다. 강민준이 현관 도어록을 해제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하윤의 의식까지는 닿지 못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어둠 속으로 들어섰다. 34살의 나이에 IT 대기업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최연소 팀장이라는 타이틀은 달콤했지만 그 무게는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납덩이와 같았다. 오늘 그는 프로젝트 프로메테스 2차 중간 보고회에서 말 그대로 불벼락을 맞았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학습하고 모방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회사의 명운을 건 도박이었고 그는 그 도박의 중심에 서 있었다. 경쟁사의 추격, 경영진의 압박, 그리고 팀원들 사이의 미묘한 갈등까지. 그는 마치 외줄 위에서 저글링을 하는 광대처럼 아슬아슬하게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가 원한 것은 거창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저 따뜻한 눈맞춤, 오늘 하루 힘들었지 라는 다정한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는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향하다가 작업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다. 아내의 뒷모습은 마치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방 안의 공기는 잉크 냄새와 커피향, 그리고 하은의 집중력이 내뿜는 특유의 열기로 가득했다. 하윤아, 아직 안 잤어. 그의 목소리는 피로에 젖어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혜우는 대답 없이 어깨를 으쓱하며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모니터 속 카이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주는 한숨을 삼키며 그녀의 뒤로 다가갔다. 어깨를 주물러 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주변에 형성된 보이지 않는 막을 뚫을 자신이 없었다. 저 막은 그녀를 보호하는 동시에 그를 밀어내는 성벽과도 같았다. 마감 거의 다 돼가. 이번 주 안에는 넘겨야 해. 그래야 다음 주에 제작사 미팅을 하지. 건조한 대화가 오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작품에 대한 책임감과 프로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지만 남편을 향한 따스함은 없었다.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다.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성공한 웹툰 작가의 남편.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밤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지 못했다. 혜은의 성공은 그들의 자랑이었지만 그 성공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오롯이 그의 외로움이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형부, 이제 오셨어요. 서하윤이었다. 혜은의 20살 어린 동생. 부모님을 일찍 여인 하윤이 딸처럼 키운 아이였다. 하윤은 언니의 지원으로 명문대 미대에 재학 중이었고 과제가 많은 날에는 언니의 집에서 머무르곤 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오르는 컵이 들려 있었다. 이거 생강차인데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하윤의 목소리는 밤안개처럼 부드러웠다. 민주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앳된 얼굴, 걱정이 가득 담긴 커다란 눈망울.
그는 무의식 중에 몸을 일으켰다. 하윤이 건네는 컵을 받아들자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생강의 알싸한 향이 코끝을 맴돌며 굳어있던 그의 신경을 부드럽게 풀어주었다. 고마워요. 하윤아, 안 그래도 몸이 으슬으슬했는데 형부,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셨어요. 하윤은 그의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물었다. 그녀의 시선에는 꾸밈없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회사 얘기를 아내에게도 하지 못했는데 어린 처제에게 털어놓아도 될까? 하지만 하윤의 맑은 눈을 보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고 있었다. 프로젝트 때문에 조금 다들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네.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하윤은 웃지 않았다. 그녀는 진지한 얼굴로 그의 말을 경청했다. 형부는 최고의 팀장이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인걸요. 지금은 힘들어도 분명 잘 해내실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민주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린아이의 근거 없는 칭찬이었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그의 마음에 깊게 와닿았다. 하윤은 그가 차를 다 마실 때까지 조용히 곁을 지켰다. 그녀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섣부른 조언을 하지 않았다. 그저 존재감 없는 공기처럼. 하지만 더없이 편안한 침묵으로 그의 곁에 머물렀다. 얼마 후 작업실 문이 열리고 하윤이 나왔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머리를 긁적이며 주방으로 향했다. 아, 하윤이, 너 아직 안 자고 있었어. 형부 왔네. 그녀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 무심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읽어낼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단숨에 들이켰다. 민준 씨, 나 오늘 작업실에서 잘게. 이제 딱 한 장면 남았는데. 흐름 끊기 싫어서. 미안. 알았어. 민준의 대답은 짧았다. 혜우는 다시 작업실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들 사이의 단절을 알리는 선언처럼 들렸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민주는 텅 빈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찻잔의 온기는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남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윤을 보았다. 하윤은 여전히 그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형부,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언니는 지금 중요한 시기라서 그래요. 형부를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언니를 변호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민준에게 혜은의 부재를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켰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늦었네. 너도 어서 자라. 그는 침실로 향했다. 텅 빈 침대에 눕자. 천장의 무늬가 거대한 미로처럼 보였다. 그는 오늘 밤에도 이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것이다. 그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아내의 뒷모습과 처제의 따뜻한 눈빛이 교차했다. 그는 작업실의 닫힌 문을 향해 그리고 어둠 속에 남아있을 하윤을 향해 나직이 읊조렸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는 그 자신도 알지 못했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모든 비극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는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저 고단한 남자의 작은 위안이었고 순수한 소녀의 따뜻한 친절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균열은 언제나 가장 사소한 틈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서하운과 강민준 그리고 서하윤의 완벽했던 세계는 그날 밤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의 온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혜은은 여전히 모니터 속 그림자 도시의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의 세계에 드리워지는 그림자는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질투라는 이름의 씨앗을 품고 연민이라는 자양분을 먹으며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34층 회의실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통유리 밖으로는 서울의 마천루들이 안개 속에 잠겨 있었지만 회의실 안은 그보다 더 짙은 침묵의 안개가 자욱했다. 강민주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앞에 앉은 임원들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다. 스크린에는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떠 있었지만 모두의 시선은 그래프의 특정 지점, 급격하게 곤두박질친 데이터 오류율 섹션에 박혀 있었다. 강 팀장, 기술 총괄 부사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회의실을 갈랐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보게. 인공지능의 감정. 모방 과정에서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감정의 과잉 동기화 현상이라 이게 뭔가. 민주는 마른 입술을 억지로 떼었다. AI가 특정 감정 데이터에 노출되었을 때 이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그 감정을 증폭시키고 무한 반복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슬픔을 학습한 AI가 시스템 전체를 다운시킬 정도의 우울감에 빠져 모든 기능을 정지시키는. 궤변은 집어치우고. 부사장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래서 해결책은 있나 이 프로젝트에 우리 회사가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이전나 경쟁사인 솔라리스테크가 한 달 뒤에 유사기술 발표회를 연다는 소식도 들리던데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물론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이 지난 일주일간 그의 잠을 앗아갔다. 현재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데이터 입력 단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알고리즘 자체의 구조적 결함인지. 분석은 누가 못하나 강 팀장의 입에서 듣고 싶은 건 변명이 아니라 해결책이야. 일주일 주지. 그때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 프로젝트 리더 교체는 물론이고 팀 전체의 존폐를 검토할 수밖에 없어.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회의는 그대로 끝났다. 아무도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팀원들은 쥐 죽은 듯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고 그들의 등 뒤에서는 경쟁자인 기획 2팀장의 비웃음이 느껴지는 듯 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프로메테우스는 그의 자부심이자 야망의 결정체였다. 그러나 이제 그 신화 속 거인은 자신이 만든 불에 타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거의 시체처럼 축 늘어져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밝은 목소리가 그를 맞았다. 에어, 자기 왔어. 마침 잘 됐다. 나랑 같이 볼 게 있어. 서혜운이었다. 그녀는 평소의 작업복 차림이 아닌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흥분과 기쁨이 가득했다. 그녀는 민준의 팔을 잡아 끌어 거실의 대형 스크린 앞으로 데려갔다. 화면에는 유명 영화 제작사 CJ 엔터테인먼트의 로고가 떠 있었다. 이게 뭐야? 민준이 멍하니 물었다. 방금 제작사 대표랑 화상 미팅 끝냈어. 그림자 도시 영화화 계약. 드디어 체결했다. 감독은 괴물을 만든 봉준호 감독님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래. 믿어져 내 작품이 영화가 된다니. 혜은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방방 뛰었다. 민준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었다. 물론 기쁜 일이었다. 아내의 성공은 언제나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녀의 세계는 눈부신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고 있었다. 그 간극이 마치 깊은 심연처럼 느껴졌다. 잘 됐네. 축하해.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건조했다. 혜연은 그제야 남편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알아챘다. 자기,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아주 일이 있었어. 그는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프로젝트의 버그, 부사장의 최후 통첩. 그는 절박했다. 단 한 사람, 그의 아내만이라도 이 절망을 알아주길 바랐다. 하지만 하연의 반응은 그의 기대와 달랐다. 어머, 어떻게 많이 힘들었겠다. 하지만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언제나처럼 잘 해낼 거잖아.
그녀의 말은 위로라기보다는 관성적인 격려에 가까웠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스크린의 계약서 초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영화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민주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기분이었다. 그래, 어떻게든 되겠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혜은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미안,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했지. 그래도 자기야, 우리 이걸로 대출금도 다 갚고 하윤이 유학도 보낼 수 있겠어. 우리 이제 고생 끝이야. 우리라는 단어가 민준의 귀에는 공허하게 들렸다. 그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준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서 노트북을 켠 채 씨름하고 있었다. 수만 줄의 코드가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그때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형부, 아직 안 주무세요. 서하윤이었다. 그녀는 잠옷 위에 카디건을 걸친 채 그의 옆에 다가왔다. 잠이 안 와서 넌 어서 자. 하지만 하윤은 가지 않고 그의 노트북 화면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여다보았다. 이게 그 프로메테스예요. 우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정말 미래적이네요.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다운 감상이었다. 민주는 피식 웃었다. 겉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 아까 언니한테 들었어요. 감정의 과잉 동기화 현상. 그거 사용자 경험 UX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 같아요. 민주는 의외라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UX,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수업에서 배웠어요. 사용자가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때 느끼는 총체적인 경험이잖아요. 지금 그 AI는 감정이라는 데이터를 경험하면서 부정적인 경험을 스스로 극대화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마치 사람이 한번 우울감에 빠지면 계속해서 더 우울한 생각만 하게 되는 것처럼요. 하윤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민주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순수하게 기술적인 결함으로만 접근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다른 관점, 즉 인문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흥분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맞아, 바로 그거야. 우리는 AI에게 감정을 주입하려고만 했지. AI가 그 감정을 어떻게 경험하고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 시스템이 AI에게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AI 역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며 자신만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던 거야. 그는 노트북을 돌려 하윤에게 복잡한 알고리즘 차트를 보여주었다. 기술 용어가 난무하는 설명이었지만 하윤은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다.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럼 이 부분의 데이터 플로우가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요. AI가 감정 데이터를 수신하기만 하고 자신의 상태를 피드백하는 경로가 너무 단순해요. 마치 말하기만 하고 듣지는 않는 사람처럼요.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스탁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하윤의 말이 결정적인 힌트였다. 그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기존의 단방향 데이터 전송 구조를 양방향 상호작용 모델로 수정하는 아이디어가 샘솟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민주는 드디어 손을 멈췄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는 뻑뻑한 눈을 비비며 고개를 돌렸다. 하윤은 소파에 웅크린 채 자신도 모르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밤샘의 피곤함이 어려 있었지만 어딘가 평화로워 보였다. 민주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었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아내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그의 고통을. 이 어린 소녀는 단 몇 시간 만에 꿰뚫어보고 해결의 실마리까지 찾아주었다. 단순한 동정이나 위로가 아니었다. 그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의 언어로 대화해준 최초의 사람이었다. 아내인 하윤이 아니, 바로 서하윤이
그날 이후 그들의 밤샘 대화는 비밀스러운 의식이 되었다. 혜은이 작업실에서 그림자 도시의 세계를 창조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민준과 하윤이 프로메테스의 세계를 재건하고 있었다. 하윤은 때로는 격려를,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을 아끼지 않으며 그의 가장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윤은 민준에게 넌지시 말했다.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저렇게 자기 일에만 완전히 몰두할 수 있다는 게. 형부는 가끔 외롭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애써 부정했지만 마음속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들켜버린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밤, 민준은 마침내 버그의 핵심 원인을 해결하고 보고서를 완성했다. 새벽 3시, 그는 벅찬 마음으로 하윤에게 완성된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하윤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의 팔을 잡았다. 거봐요.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윤은 황급히 손을 떼었지만 그녀의 손이 닿았던 팔의 온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민준은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하윤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네오무 무리하지 마세요. 형부 쓰러지면 안 돼요. 제가 걱정하니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그의 심장을 강하게 흔들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혜은은 여전히 작업실에 있었다. 그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기분으로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인 후 그는 삭제 버튼을 눌렀다. 증거를 없애려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이 감정을, 이 순간을 오직 자신만이 아는 비밀로 만들고 싶다는 위험한 욕망이었다. 그의 첫 번째 의식적인 배신이었다. 일주일 후 강민주는 부사장의 극찬을 받으며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1차 위기를 성공적으로 넘겼다. 하윤이 던져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그의 해결책은 기술적으로도 혁신적이었지만 인문학적 통찰이 담긴 접근 방식 자체가 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다시 한번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가장 촉망받는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성공의 기쁨보다 새로운 비밀의 무게로 더 무거웠다. 그와 하윤 사이에는 이제 둘만의 언어와 둘만의 시간이 존재했다. 혜은은 그저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 그 과정에 드리워진 미묘한 그림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바로 그 주말, 혜은은 제주도 출장을 가게 되었다. 차기작으로 구상 중인 판타지 사극의 배경이 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한 3일간의 여정이었다. 그녀는 들뜬 목소리로 거대한 캐리어를 꾸리고 있었다. 저기 오름이 그렇게 아름답대. 바람소리만 들어도 영감이 막 떠오를 것 같지 않아 드론도 빌렸어. 하늘에서 본 풍경을 그려보고 싶어서. 민주는 침대에 걸터앉아 아내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세계는 또다시 새로운 창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조심해서 다녀와. 운전할 때 너무 과속하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엄마처럼 잔소리는. 그녀는 웃으며 돌아섰다. 집 잘 보고 있어. 우리 하윤이도 잘 챙겨주고. 그때 방문 밖에서 하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내가 뭘 애야 형부랑 둘이서 집 잘 지키고 있을게. 언니야말로 일만 하지 말고 좀 쉬엄쉬엄 해. 하윤은 하윤의 캐리어 옆에 쪼그려 앉아 빠진 물건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살뜰한 동생이었다. 민주는 두 자매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죄책감이 목을 조르는 듯했지만 동시에 혜은이 없는 3일이라는 시간이 가져다줄 기묘한 해방감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혜은이 떠난 집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혜은의 작업실 문이 굳게 닫히자 집안을 지배하던 창작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평범한 일상의 공간으로 돌아왔다. 민주는 토요일 늦잠을 자고
부스스한 모습으로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그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주방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고등어가 구워지는 고소한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갓 지은 쌀밥과 정갈한 밑반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하윤이 웃으며 그를 맞았다. 형부, 일어나셨어요. 주말인데. 너무 깨웠나 배고프실 것 같아서요. 민주는 말을 잃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주말 아침 식탁에서 이런 풍경을 본 것이 혜은과의 결혼 생활 초반에는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스타 작가가 된 이후 그들의 아침은 토스트와 시리얼 혹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방식이 된 지 오래였다. 그는 식탁에 앉아 하윤이 떠주는 밥을 받아 먹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가정식이었지만 그의 텅 빈 위장과 마음을 동시에 채워주는 듯 단 따스함이 있었다. 맛있다. 너 요리 실력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에이, 별거 아니에요. 엄마가 해주시던 거 어깨너머로 배운 거죠. 하윤은 수줍게 웃으며 자신도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조용히 그리고 편안하게 아침 식사를 마쳤다. 식사가 끝나자 하윤은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밀린 빨래를 세탁기에 넣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집은 하윤의 혼돈의 왕국에서 질서 잡힌 안식처로 변해갔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이 집의 주인이면서도 처음으로 손님이 된 듯 단 낯선 기분을 느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았다. 하윤이 고른 영화는 오래된 멜로 영화였다. 화면 속 남녀 주인공이 애틋한 사랑을 나누는 동안 그들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소파는 충분히 넓었지만 그들의 어깨는 보이지 않는 자석처럼 조금씩 가까워졌다. 팝콘을 집으려던 민준의 손이 하윤의 손등에 스쳤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움찔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영화 스크린의 불빛이 하윤의 얼굴을 비추었다. 길고 까만 속눈썹, 살짝 벌어진 입술. 민주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황급히 시선을 화면으로 돌렸지만 심장은 통제불능 상태로 뛰고 있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고 서점에 들러 책을 구경했다. 민주는 하윤이 디자인 서적 코너에서 눈을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단순히 어리고 예쁜 소녀가 아니라 자신만의 꿈과 열정을 가진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졸업 작품에 대해 물었고 하윤은 신이 나서 자신의 콘셉트를 설명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형부와 처제 사이의 의례적인 대화가 아니었다.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두 성인 남녀의 대화였다. 형부는 원래 꿈이 뭐였어요? 처음부터 IT 전문가가 되고 싶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던 하윤이 불쑥 물었다. 민주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나 어릴 땐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어.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게 좋았거든. 저 무수한 별들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는 게 좋았지. 우와, 멋있다. 근데 왜 매없고 살아야 하니까?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별만 봐서는 밥이 안 나오잖아. 가장 현실적이고 유망한 길을 택한 거지. 후회는 안 해. 이 일도 나름의 매력이 있으니까. 다만 가끔 밤하늘을 잊고 산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혜은에게도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이야기였다. 하윤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가 잊고 살았던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고요했다. 하윤이 돌아오기 전날 밤이었다. 민주는 하윤의 도움으로 해결했던 프로젝트 보고서가 최종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기쁜 마음에 와인을 한 병 샀다. 우리 이거 축하해야지. 다 내 덕분이야. 그들은 식탁에 마주 앉아 와인을 마셨다.
알코올이 들어가자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사적인 영역으로 흘러 들어갔다. 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자신을 밀어붙일 수 있는지. 가끔은 무서울 정도야. 하윤이 와인잔을 빙빙 돌리며 말했다. 그게 혜은이의 매력이지. 열정적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민준이 말했다. 알아요. 그래서 언니를 존경해요. 하지만 언니의 그 열정이 가끔은 주변 사람들을 외롭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건 모르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언니는 항상 목표를 향해 달려갔고 저는 항상 그 뒤에서 언니의 뒷모습만 보고 있었죠. 하윤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그녀는 취기가 오른 듯 뺨이 붉어져 있었다. 형부를 보면 왠지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언니라는 태양 옆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는 기분이에요. 그녀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민주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그녀를 위로해야 했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울지 마, 하윤아.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하윤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꼈다. 그녀의 가녀린 몸이 그의 품 안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샴푸 향기가 그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처음에는 그저 위로를 위한 가벼운 포옹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포옹의 성격은 변해갔다. 그의 팔에 들어가는 힘이 달라졌고 그녀의 흐느낌은 점차 잦아들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와인잔에 남은 붉은 와인처럼 그들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는 색으로 짙게 물들고 있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똑딱, 똑딱. 혜은이 돌아올 시간이,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가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혜은은 제주의 푸른 에너지를 온몸에 가득 담고 돌아왔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새로운 이야기의 파편들로 반짝였고 눈은 창작의 열기로 빛나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늘 어질러져 있던 거실은 모델하우스처럼 정돈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익숙한 커피향 대신 낯선 섬유유연제 냄새가 떠다녔다. 나 왔어. 그녀의 활기찬 목소리에 강민준과 서하윤이 방에서 나왔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 똑같은 타이밍에 그녀를 맞았다. 언니, 잘 다녀왔어. 피곤하겠다. 왔어. 고생했네. 혜은은 여행의 피로도 잊은 채 캐리어를 열어젖히며 선물들을 꺼내놓았다. 민준을 위한 고급 감귤 초콜릿, 하윤을 위한 현무암으로 만든 작은 돌하르방 인형. 이거 봐. 너무 귀엽지 않아? 내 책상 위에 두면 예쁠 것 같아서. 하윤은 선물을 받아들며 고마워. 언니라고 말했지만 시선은 민준을 향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짧게 부딪혔다가 황급히 흩어졌다. 혜우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쳤다. 그녀는 제주의 풍광에 대해, 새로 얻은 영감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했지만 두 사람은 영혼 없는 리액션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그들은 좋은 청중이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혜은이 모르는 더 은밀하고 강렬한 서사가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혜은은 오랜만에 남편의 품에 안겨 잠들고 싶었다. 하지만 민주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등을 돌렸다. 그의 등은 그 어떤 벽보다도 차갑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혜은은 서운했지만 그가 최근 프로젝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에 더 이상 보채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부재가 만든 서먹함일 거라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 서먹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짙어져 갔다. 민준의 야근이 눈에 띄게 잦아졌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도 서재에 틀어박혀 일에 몰두했다. 해운은 그의 건강이 걱정스러웠지만 동시에 그의 열정을 존중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남편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자신이 더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형부, 졸업작품 때문에 자료 조사를 해야 하는데 제가 차가 없어서요.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외곽에 있는 미술관 좀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해운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흔쾌히 말했다. 그럼 당연히 가줘야지. 민준 씨, 당신 주말에 별일 없지? 우리 하윤이 졸업작품인데 형부가 도와줘야지. 그래, 그러지 뭐. 민준의 대답은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식탁 밑으로 그의 다리는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공공연한 거짓말의 시작이었다. 주말에 그들이 향한 곳은 미술관이 아니었다. 서울을 벗어난 한적한 강변도로의 작은 갤러리 카페였다. 졸업작품 자료조사는 완벽한 명분이었다. 그들은 강을 바라보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작품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금세 다른 길로 흘러갔다. 서로의 어린 시절, 이루지 못한 꿈, 그리고 현재의 외로움에 대해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보여주고 위로받는 공범자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다. 도서관 자료 찾기, 전시회 관람 등 하윤의 졸업작품은 그들의 밀회를 위한 끝없는 알리바이를 제공해 주었다. 어느 비오는 수요일 밤, 민주는 또다시 야근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하윤을 만났다. 그들은 심야 영화를 보기로 했다. 어두운 상영관 안, 거대한 스크린의 빛이 그들의 얼굴을 간헐적으로 비추었다. 옆자리에 앉은 하윤의 어깨가 그의 팔에 스칠 때마다 민주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영화의 클라이맥스, 남녀 주인공이 격정적인 키스를 나누는 장면에서 하윤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의 손 위로 겹쳐졌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뿌리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녀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그들의 손가락이 얽히는 순간 영화의 내용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상영관의 어둠은 그들의 죄의식을 가려주는 아늑한 장막이 되어주었다. 해운은 그 시간 홀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남편을 위해 정성껏 만든 김치찌개가 식탁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기야, 아직도 회사야. 저녁은 먹었고. 미안. 갑자기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 밤새워야 할 것 같아. 먼저 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등 뒤로는 영화의 웅장한 배경음악이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하은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마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걱정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이 넓은 집이, 그녀가 성공으로 일궈낸 이 화려한 공간이 텅 빈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작업실로 들어갔다. 그림을 그릴 때만은 외롭지 않았다. 거짓말은 더 대담해졌다. 그들은 이제 서울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그들은 춘천으로 향했다. 호수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고 닭갈비를 먹었다. 마치 평범한 연인들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졌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점점 흐려졌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이대로 서울까지 가긴 힘들겠다. 민준이 나직이 말했다. 그럼 어떡하죠? 하윤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그들은 국도변의 땀벙타의 아이 메란간에 국도변의 작은 카페에 차를 세웠다. 빗줄기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카페 안에서 그들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소리가 그들 사이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 침묵 속에서 욕망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민주는 하윤의 눈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다. 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근처에 잠시 쉬어갈 곳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민준의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 하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순종은 암묵적인 동의였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외곽의 허름한 호텔이었다. 자동 판매기, 커피의 밍밍한 맛, 복도를 울리는 공허한 발소리,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낯선 방. 모든 것이 그들의 첫 만남만큼이나 서툴고 불안했다. 방 안에 들어선 순간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에게서 멀어졌다. 민주는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풍경을 보았고 하윤은 침대 끝에 위태롭게 걸터 앉았다. 세오하운과 나는 이미 끝났어. 민주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웠다. 이건 배신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일 뿐이야. 나는 언니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야. 하윤은 생각했다. 나는 단지 내 행복을 찾는 것뿐이야. 언니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것뿐이라고. 그들의 자기 합리화가 끝났을 때 민준이 먼저 돌아섰다. 그는 하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다. 그들은 서로의 눈에서 같은 것을 보았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너고 있다는 공포. 그리고 그 공포를 압도하는 지독한 끌림. 그가 입을 맞추었을 때 모든 것은 무너져 내렸다. 죄의식, 이성, 그리고 마지막 남은 도덕적 경계까지도. 그들은 비 오는 낯선 도시의 낡은 호텔방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탐닉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간밤의 격정은 사라지고 차갑고 끈적한 현실만이 남았다. 혜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하윤의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을 때 그녀는 차에서 내리기 전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내 귀걸이. 그녀는 자신의 귓불을 만지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한쪽이 없어졌나 봐요. 언니가 졸업 선물로 사준 건데. 그녀는 차 안을 두리번거리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다. 민준이 당황하며 같이 시트 밑을 살펴보는 동안 그녀의 손은 재빨리 움직였다. 작은 은색 귀걸이가 그의 운전석과 콘솔 박스 사이의 좁은 틈으로 소리 없이 떨어졌다. 못 찾겠네. 미안해. 내가 나중에 다시 찾아볼게. 민준이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언니한테 잘 말씀드릴게요. 하윤은 차에서 내리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순수한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토에 깃발을 꽂은 승리자의 미소였다. 그녀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제 이 지저분한 전쟁의 다음 수는 서혜원에게 넘어갔다. 그녀가 그 도발을 알아챌지 아니면 영원히 모른 채 살아갈지는 오직 시간만이 알 수 있었다.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하는 동시에 의심을 날카롭게 벼리는 힘을 가졌다. 서혜은은 후자였다. 강민준과 서하윤의 관계는 다시 일상이라는 얇은 막 뒤로 숨어들었다. 민준은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으로, 하윤은 싹싹하고 순수한 동생으로 돌아왔다. 제주에 출장에서 돌아온 후 느꼈던 어색함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희미해지는 듯했다. 하연은 자신의 예민함을 탓하며 다시 일에 몰두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혀 있었다. 그 가시는 시도 때도 없이 그녀를 찔러대며 존재를 알렸다. 화창한 토요일 오전, 하은은 큰맘 먹고 민준의 차를 세차하기로 했다. 최근 남편에게 너무 소홀했다는 미안함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작은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녀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민준의 검은색 세단은 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녀는 라디오를 크게 틀고 호스로 물을 뿌리며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차량 내부를 청소하던 중이었다. 운전석과 콘솔 박스 사이의 좁은 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손가락을 비집어 넣어 그것을 꺼냈다. 작고 심플한 디자인의 은색 귀걸이 한쪽이었다. 별 모양의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다. 이건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화려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의 액세서리를 선호했다. 그녀의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소녀 취향의 귀걸이를 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 그럼 이건 누구의 것일까? 민준이 회사 동료를 태워준 적이 있었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은 자신의 차에 타인을 태우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성격이었다. 그녀는 귀걸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은 조각이 마치 불길한 예언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불길한 상상을 지으며 귀걸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따 저녁에 민준에게 물어보면 그만이라고. 별일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저녁, 하은은 와인과 함께 스테이크를 준비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주머니에서 귀걸이를 꺼냈다. 자기야, 오늘 차 청소하다가 이런 걸 주웠어. 혹시 누군지 알아? 식탁 조명 아래. 귀걸이는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났다. 민준의 시선이 귀걸이에 닿는 순간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해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당황했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고 태연하게 말했다. 아, 그거 지난주에 김대리 지방 출장 갈 때 태워줬는데 그때 떨어뜨렸나 보네. 부인이 잃어버려서 찾고 있다고 들었는데. 잘 됐네. 내가 내일 전해줄게. 그의 대답은 너무나 매끄럽고 자연스러웠다. 김대리라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하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하지만 하연의 직감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의 대답은 너무 빨랐고 그의 눈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하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귀걸이를 그에게 건넸다. 그래, 다행이네. 그날 이후 하은의 세상은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남편을 감시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향해 뻗어나갔다. 민준의 휴대폰은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되었다. 예전에는 아무렇게나 소파에 던져두던 그가 이제는 잠을 잘 때도 베개 밑에 두거나 화면을 뒤집어 놓았다. 어느 날 밤, 혜은은 잠든 척하며 그의 옆에 누워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휴대폰 화면이 짧게 빛나며 알림이 떴다. 민준은 번개 같은 속도로 휴대폰을 낚아채 확인하고는 황급히 삭제했다. 혜은은 숨을 죽인 채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통화 습관도 바뀌었다. 그는 이제 집에서 통화를 할 때면 을의 베란다로 나가거나 서재 문을 닫았다. 혜은이 무심코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간 적이 있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가 그녀를 보고는 질겁하며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의 얼굴에는 감추지 못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의심의 조각들은 하나둘씩 모여들었지만 아직 완전한 그림을 이루지는 못했다. 혜은은 미쳐버릴 것 같았다. 자신이 편집증에 걸린 질투심 많은 아내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증거가 필요했다.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어느 날 새벽, 그녀는 잠 못 이루고 서재에서 민준의 노트북을 켰다. 공동 명의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제발 아무것도 없기를. 자신의 의심이 모두 망상이기를. 그녀는 간절히 기도하며 로그인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지옥이 펼쳐졌다. 지난달 민준이 긴급 비즈니스 워크숍이 있다며 1박 2일로 집을 비웠던 주말. 카드 명세서에는 춘천의 한 호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결제 금액은 2인 조식이 포함된 디럭스룸 가격이었다. 심장이 얼음물에 잠기는 듯한 충격이 그녀를 덮쳤다. 손가락을 움직여 다른 내역들을 확인했다. 하윤의 대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 그들이 연애 시절 자주 갔던 강변의 레스토랑, 모두 민준이 야근을 한다고 했던 날짜들이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끔찍하고 잔인한 그림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단 하나의 조각이 비어 있었다. 그 여자가 누구인가? 김대리의 아내 아니,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렇다면 누구란 말인가? 해답은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믿을 수 없는 형태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며칠 후 혜은은 무의미하게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있었다. 그때 하윤이 새로 올린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다. 친구들과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하윤의 얼굴. 혜은은 습관처럼 좋아요를 누르려다 손가락을 멈췄다. 그녀는 사진을 확대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하윤의 왼쪽 귓불에 그 귀걸이가 달려 있었다. 자신이 민준의 차에서 발견했던 별 모양 펜던트가 달린 바로 그 은색 귀걸이. 김대리 아내의 것이라던 바로 그 귀걸이. 세상이 멈췄다. 귀에서 이명이 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휴대폰을 든 손이 사정없이 떨려왔다. 우연일 거야. 그냥 똑같은 디자인의 귀걸이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춘천의 호텔, 대학교 근처의 카페, 그리고 이 귀걸이.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상대는, 남편의 불륜 상대는 자신이 딸처럼 키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동생 서하윤이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이 감정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세상의 붕괴에 가까웠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렸다. 민준에 대한 사랑, 하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이 이룩했다고 믿었던 행복한 가정까지도. 그날 밤 혜은은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은 분노와 슬픔을 넘어 차가운 진공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장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모든 것을 따져 물어야 하는가 하지만 그랬다가는 무슨 대답이 돌아올까? 그들은 분명 발뺌할 것이다. 우연의 일치라고, 언니의 오해라고. 그러면 결국 자신만 의부증에 걸린 미친 여자로 몰릴 뿐이다. 안 돼. 그렇게는 안 돼. 그녀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들이 감히 부정할 수 없는 그들의 더러운 관계를 만천에 드러낼 수 있는 완벽한 증거. 새벽 2시 민준이 깊이 잠들었을 때 혜연은 유령처럼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그녀는 그의 베개 밑에서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연구해둔 스파이 앱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의 위치, 통화 기록, 메시지, 심지어 주변 소리까지 녹음할 수 있는 최첨단 프로그램이었다.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였다. 그녀는 스스로가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손끝이 더러운 오물에 닿은 듯 역겨웠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설치가 완료되고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녀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그녀는 그 상자 안에서 무엇이 튀어나오든 그것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했다. 괴물이 되어서라도 이 지옥의 끝을 보고야 말겠다고.
한 달이라는 시간은 서혜은에게 인고의 세월이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이제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라 남편과 동생의 더러운 연애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지옥의 창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강민준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화장실에 틀어박혀 그날의 기록들을 확인했다. 마치 자신의 살을 파먹는 고통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스파이 앱이 보내오는 정보는 잔인할 정도로 상세했다. 우리 아기, 내 사랑 같은 역겨운 애칭이 담긴 메시지들. 하윤의 졸업작품을 핑계로 호텔과 외딴 레스토랑에서 만난 GPS 기록들. 심지어 그녀가 제주도에 가 있던 동안 집 안에서 나눴던 은밀한 대화의 녹음 파일까지. 혜은은 감정 없이 마치 타인의 비극을 분석하는 연구원처럼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했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다. 그 자리는 차가운 분노와 칼날 같은 복수심이 대신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기다렸다. 그들의 위선적인 행복에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완벽한 순간을.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웹툰 그림자 도시의 완결편이 공개된 날, 서버는 접속 폭주로 마비되었다. 작품은 평점 9.98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유료 결제액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서하은. 아니, 작가 은하는 이제 단순한 스타 작가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다. 포털 사이트 메인은 온통 그녀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방송사와 신문사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그날 저녁 웹툰 플랫폼 코믹스피어는 업계의 모든 거물들을 초청하여 성대한 은하 작가, 올해의 크리에이터 대상 수상기념 파티를 개최했다. 하연은 이 파티를 자신의 복수극 무대로 결정했다. 파티가 열리는 당일 오후, 하연은 드레스룸에서 가장 화려한 블랙 드레스를 골랐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화장을 했다. 평소와 달리 붉은 립스틱을 아주 공들여 발랐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다.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입가는 단호한 미소를 그리고 있었다. 전쟁에 나서는 여전사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앱을 통해 민준과 하윤의 대화를 확인했다. 하윤 언니, 오늘 정신없을 텐데 우리 저녁에 파티 가기 전에 잠깐 볼 수 있을까? 형부 보고 싶어. 민준 나도. 그럼 집에서 보자. 어차피 혜은이는 인터뷰 때문에 샵에 갔다가 바로 행사장으로 갈 거야. 5시쯤 집으로 와. 하윤 알았어. 내 사랑. 이따 봐. 혜은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다. 집에서 보자. 그들의 밀회 장소는 이제 호텔이나 레스토랑이 아닌 바로 자신의 집, 자신의 공간이 되어 있었다. 심지어 자신의 창조물이자 영혼의 안식처인 작업실 소파에서 만나자는 약속까지. 그들의 대담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녀는 그 오만함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생각이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대한 밝고 들뜬 목소리를 연기했다. 자기야, 나 혜은이야. 미안해서 어떡하지? 갑자기 방송국에서 단독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 파티 전에 잠깐만 하면 된대. 내가 너무 늦을 것 같으니까. 자기는 하윤이 데리고 먼저 파티장으로 가고 있어. 나 금방 마치고 갈게.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안도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았어. 역시 우리 아내. 최고야. 인터뷰 잘하고 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역겨운 위선. 혜은은 전화를 끊으며 속으로 읊조렸다. 그녀는 드레스와 구두, 그리고 파티에 가져갈 작은 클러치백을 챙겼다. 그리고 코믹스피어에서 오전에 미리 보내준 올해의 크리에이터 대상 트로피를 손에 들었다. 묵직한 크리스탈 트로피가 그녀의 차가운 손 안에서 위협적으로 빛났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폭풍전야의 바다 같았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민준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했던 신혼 시절. 그의 응원 속에서
첫 작품을 연재하던 기억.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이제는 모두 제가 되어버린 과거일 뿐이었다. 오후 5시 15분. 그녀는 소리 없이 현관 도어록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불이 꺼져 있었지만 익숙한 정적 대신 불쾌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구두를 벗어 손에 들고 대리석 바닥을 유령처럼 걸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한 곳, 자신의 작업실이었다. 작업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틈새로 억눌린 웃음소리와 남녀의 교성이 새어나왔다. 어머, 자기야, 간지러워. 가만히 있어봐. 여기가 아닌가. 하윤의 애교 섞인 목소리와 민준의 욕정에 찬 목소리. 혜우는 눈을 감았다. 귀를 찢어버리고 싶었다. 자신의 가장 신성한 공간이, 자신의 영혼이 깃든 작업실이 더러운 정욕의 현장으로 유린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트로피가 분노로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결심한 듯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그녀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작업실의 거대한 창으로는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 붉은 빛 아래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그림자 도시를 탄생시켰던 가죽 소파 위에서 두 개의 몸이 뒤엉켜 있었다. 그녀의 남편 강민준과 그녀의 동생 서하윤이. 민준의 셔츠는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그 밑에는 그녀가 아끼던 콘티북이 깔려 있었다. 하윤의 원피스는 허리까지 말려 올라가 있었다. 그들은 문이 열린 것도 모른 채 서로의 몸을 탐하고 있었다. 시간이 멈췄다. 하은의 뇌는 눈앞의 광경을 현실로 인식하기를 거부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들의 추악한 모습만이 슬로우 모션처럼 눈에 박혀들었다. 민준의 손이 하윤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는 모습, 하윤의 손톱이 민준의 등을 핥히는 모습.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악몽의 한 장면 같았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의 성공과 영광의 상징이었던 묵직하고 단단했던 크리스탈 트로피가 그녀의 손을 미끄러져 나갔다. 쨍그랑. 대리석 바닥에 부딪힌 트로피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는 고요한 집안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와도 같았다. 날카로운 파열음은 마침내 현실을 부정하던 그녀의 고막을 찢고 들어왔고 욕망에 눈이 멀었던 두 짐승의 시선을 그녀에게로 돌려놓았다. 소파 위에서 그들의 시간이 멈췄다. 서로의 몸에 얽혀있던 그들의 고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소리가 난 현관 쪽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경악과 공포로 물든 두 쌍의 눈이 지옥의 심연보다 더 차가운 눈으로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서하운과 마주쳤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초였는지 10분이었는지 아니면 영원이었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서혜운의 작업실은 완벽한 정지 화면이 되어 있었다. 부서진 트로피에 날카로운 파편만이 석양빛을 받아 시체 조각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강민준의 공포에 질린 숨소리였다. 그는 허둥지둥 몸을 일으켜 바닥에 떨어진 셔츠를 꿰어 입었다. 그의 손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하은아, 이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오해야. 우리가 설명할.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비겁하게 흔들렸다. 변명은 준비되지 않았고 거짓말은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그 순간 그의 옆에 있던 서하윤이 움직였다. 그녀는 민준처럼 허둥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흐트러진 원피스를 바로잡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두 번째 막을 올릴 주연 배우처럼 무대 중앙을 향해 나아갔다. 하윤은 소파에서 내려와 맨발로 부서진 트로피 조각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하윤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그녀는 주저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언니, 미안해. 죽을 죄를 지었어. 나를 때려.
욕을 해도 좋아. 그녀의 흐느낌은 처절했고 연약했으며 그래서 더욱 계산적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물에 젖은 얼굴로 혜연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은 죄책감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교묘하게 짜인 슬픔,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연약함이었다. 하지만 언니, 이것만은 알아줘. 우리는 그냥 즐기려고 만난 게 아니야. 형부랑 나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봤어. 언니가 그림자 도시의 주인공들을 돌보는 동안 형부는 이 넓은 집에서 진짜 그림자처럼 혼자였어. 나는 그런 형부를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다고. 궤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연민으로 포장하고 불륜을 운명적인 이끌림으로 미화했다. 그녀는 교묘하게 혜연을 가해자로, 자신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당신의 성공이, 당신의 열정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녀의 눈물은 소리 없는 비난이었다. 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엎드린 동생을 지나 그 뒤에 서 있는 남자, 자신의 남편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기다렸다. 그가 이 모든 거짓말을 부정하기를, 하윤의 뺨을 후려치고 자신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기를,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래야만 했다. 하지만 강민주는 그녀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그는 비틀거리며 하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는 하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듯 보호하며 하윤과 마주 섰다. 그 행동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하윤을 선택했다. 하윤이 말이 맞아. 서하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혜은아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 대신 적반하장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당신, 언제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제대로 본 적 있어? 내 목소리를 들어준 적이 있냐고. 당신 머릿속엔 온통 웹툰, 마감, 성공, 그딴 것들 뿐이었잖아. 당신한테 나는 성공한 아내 옆에 있는 장식품 같은 존재 아니었어. 나는 숨을 쉬고 싶었어. 당신이 만든 화려한 감옥이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에서 숨을 쉬고 싶었다고 그걸 가능하게 해준 사람이 하윤이야. 당신이 외면한 나를 유일하게 인간으로 봐준 사람이라고. 그들의 목소리가 작업실을 울렸다. 그들의 변명과 자기 합리화가 공기 중에 먼지처럼 떠다녔다. 혜은은 그 모든 것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차갑고 명료해졌다. 뜨거운 분노의 단계를 지나 모든 것이 얼어붙는 절대 영도의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두 사람에게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강민준과 서하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욕망과 자기 기만으로 뒤엉킨 낯선 괴물일 뿐이었다. 눈물은 사치였고 분노는 에너의 낭비였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두 사람의 격앙된 목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작업실에는 다시 숨막히는 침묵이 찾아왔다. 그들은 혜은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녀가 울부짖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물건을 집어 던지기를 예상했다. 하지만 혜은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성공의 잔해들을 무심하게 밟고 지나갔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밟는 것처럼 그녀는 두 사람을 스쳐 지나 침실로 들어갔다. 그녀의 행동에 민준과 하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저 여자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침실에서는 조용한 소리만 들려왔다.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옷가지가 스치는 소리. 그 일상적인 소음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어떤 비명보다 더 기괴하고 섬뜩하게 들렸다. 몇 분 후 혜연이 다시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기내용 캐리어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지갑, 휴대폰, 노트북 같은 필수품만을 챙긴 듯 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는 민낯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모습보다도 더 위압적이었다.
그녀는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민중과 하윤은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그녀의 시야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무관심은 그 어떤 경멸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었다. 잠깐만, 서하은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그냥 가겠다고 민준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더 크게 섞여 있었다. 그녀가 이렇게 자신들의 오물 속에 버려두고 떠나버릴 것이라는 공포. 해운은 현관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녀의 등은 칼날처럼 꼬투했다. 잠시 후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두 분이 더러운 세상에서 마음껏 행복하시길.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무관심,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듯한 냉혹한 선언이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다. 바깥의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부드럽게 닫혔다. 강민준과 서하윤은 텅 빈 거실에 남겨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승리의 기쁨도, 사랑의 환희도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직 하윤이 남기고 간 지독한 공허함과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지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만이 떠다니고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둘만의 세상이 마침내 시작되었지만 그 세상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졌다. 서혜운이 선택한 곳은 도심의 한 고급 레지던스였다. 호텔처럼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지만 집처럼 온기는 없는 곳. 그녀는 그 익명성과 무미건조함 뒤로 자신의 존재를 숨겼다.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는 단 한 사람이었다. 법무법인 정인의 대표 변호사 최민영. 이혼 소송 분야에서는 전설로 통하는 여자였다. 첫 만남에서 최 변호사는 감정을 배제한 채 물었다. 그래서 서하운 작가님께서 원하시는 게 정확히 뭡니까? 빠른 이혼과 최대한의 위자료입니까? 하윤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녀를 마주 보았다. 아니요. 저는 이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최 변호사의 날카로운 눈썹이 살짝 위로 올라갔다. 저는 그들이 행복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겪은 고통, 아니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요. 하윤은 테이블 위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밀었다. 여기 지난 한 달간의 기록이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최 변호사는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고 파일 몇 개를 열어보았다. 그녀의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녹음 파일, 메시지 기록, 위치 추적 데이터. 그것은 단순한 불륜의 증거가 아니라 인간의 추악한 욕망과 배신에 대한 완벽한 기록물이었다. 그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하윤을 다시 보았다. 이 여자는 평범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치밀하고 냉정한 복수의 설계자였다. 최 변호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주 흥미롭군요. 서 작가님, 이 게임은 우리가 이깁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하윤은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었다. 강민준과 서하윤에게서 오는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는 차단 목록에 쌓여갔고 지인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레지던스 안에서 오직 3가지만 했다.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최소한의 잠을 자고 그리고 다가올 전쟁을 준비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슬픔과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 강철 같은 의지와 냉정한 이성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들은 결국 그녀를 찾아냈다. 아마도 흥신소를 썼거나 혹은 그녀의 유일한 연락책인 최 변호사의 사무실 앞에서 잠복을 했을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인터폰 화면에 두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해운은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올 것이 왔을 뿐이었다. 그녀가 문을 열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몇 주 사이에 그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다. 강민준의 얼굴은 수척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해 있었고, 서하윤의 앳된 얼굴에는 그늘과 함께 기묘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들에게서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피해자가 아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러 온 채권자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서하은, 언제까지 이렇게 유치하게 굴 거야?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참을성 없는 짜증이 가득했다.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다 씹고, 이게 어른이 할 짓이야. 우리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혜은은 대답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언니, 이번에는 하윤이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혜은의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피해자에 대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언니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이제 그만 언니의 패배를 인정해. 그리고 그녀는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자신의 아직은 납작한 바위 위에 한 손을 보호하듯 올려놓았다. 그 연극적인 제스처와 함께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임신했어. 폭탄 선언이었다. 혜은의 귓가에서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멎는 듯 했다. 임신. 그 단어는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찢고 들어왔다. 남편과 동생의 아이. 세상에 이보다 더 끔찍한 조합이 있을까? 하윤은 자신의 말에 혜은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혜은의 얼굴 앞에 흔들어 보였다. 흑백의 초음파 사진이었다. 이제 막 생명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작은 점. 언니 눈에도 보여. 형부와 내 사랑의 결실이야. 이 아이, 죄 없는 생명이라고.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린 정식으로 가정을 꾸려야 해. 민준이 하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을 거들었다. 들었지, 우리에겐 이제 책임져야 할 아이가 있어. 당신의 이기적인 복수심 때문에 아이를 아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 셈이야. 제발. 마지막 남은 양심이 있다면 깨끗하게 물러나줘.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들은 혜은을 코너로 몰아붙였다. 임신과 아이, 그 어떤 명분보다도 강력한 무기였다. 그들은 혜은이 죄 없는 생명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은 그녀가 울부짖으며 절규하기를 혹은 절망 속에 주저앉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하은의 반응은 또다시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길고 긴 침묵 끝에 하은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체념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초월한 자의, 지옥의 밑바닥에서 마침내 해탈의 경지에 이른 자의 미소였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오히려 소름이 끼치는 차갑고 완벽한 미소였다. 그녀는 민준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하윤의 눈만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축하해, 동생. 그녀의 목소리는 봄날의 시냇물처럼 맑고 고요했다. 하윤은 그 평온함에 오히려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하윤은 한 걸음 더 다가가 하윤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의 숨결이 너무나 차가워서 하윤은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 아이, 평생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될 거야. 그리고 그녀는 몸을 뒤로 물리며 방 안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선언했다. 내가 절대 이혼 안 해줄 거니까. 그 순간 민준과 하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함께 완전한 혼란이 떠올랐다. 그들이 내민 필승의 카드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의 봉인을 풀어버린 기폭제가 되어버렸다. 혜은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턱짓으로 밖을 가리켰다. 내 집에서 나가.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질문이나 부탁이 아니었다. 거역할 수 없냐, 검열 수 없는 명령이었다. 강민준과 서하윤은 마법에라도 걸린 듯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듯 그녀의 집에서 물러났다.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 남게 된 혜은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흐느낌이 아니었다. 낮고 서늘한 웃음소리였다. 이제 시작이야. 서하윤, 강민준, 너희들의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될 거니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 네메시스가 되어 스스로 심판의 칼을 쥐었다. 서현은 세상에서 증발했다. 올해의 크리에이터 대상 수상 파티의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그날 이후 작가 은하는 완벽한 잠적에 들어갔다. 언론은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갑작스러운 성공에 대한 부담감, 차기작에 대한 압박, 심지어 건강 이상설까지. 그녀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다. 사람들은 천재 작가의 갑작스러운 몰락을 안타까워하며 점차 그녀를 잊어갔다. 하지만 혜은은 몰락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깊은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새로운 은신처는 이전의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서울의 낡은 인쇄소 골목에 위치한 이름 없는 오피스텔이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이 작은 공간은 그녀의 새로운 작업실이자 복수의 사령부였다. 방의 한쪽 벽면은 거대한 타임라인으로 뒤덮여 있었다. 강민준과 서하윤의 첫 만남부터 그들의 마지막 대화까지 스파이 앱에서 추출한 모든 데이터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붙어 있었다. 인쇄된 메시지 기록, GPS 이동 경로가 표시된 지도,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의 파형 그래프까지. 그것은 한 편의 논문처럼 체계적이었고 한 편의 유서처럼 처절했다. 혜은은 변해 있었다. 부드러웠던 그녀의 얼굴선은 날카로워졌고 몸은 눈에 띄게 말랐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감정은 응축되어 날카로운 펜초 끝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녀는 그림을 그렸다. 먹이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설계하고 있었다. 그녀가 겪은 배신의 모든 순간이 그녀의 손끝에서 재구성되었다. 제주도로 떠나는 자신을 배웅하던 두 사람의 미묘한 눈빛, 차 안에서 발견했던 작은 별 모양 귀걸이, 김치찌개가 식어가던 텅 빈 식탁,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깃든 작업실 소파 위에서 뒤엉켜 있던 그들의 추악한 모습까지. 그녀는 그 모든 장면을 잊지 않았다. 아니,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 고통을 자신의 뼈에, 자신의 피에 새겨 넣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다. 어느 날 웹툰계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업계 2위 플랫폼인 웹툰 신디케이트에 혜성 같은 신인 작가가 등장한 것이다. 작가의 필명은 네메시스, 복수의 여신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작품의 제목은 언니의 작업실. 아무런 홍보도, 예고도 없었다. 하지만 작품이 공개된 지 단 1시간 만에 웹툰 커뮤니티는 들끓기 시작했다. 네메시스의 그림체는 기존의 인기 작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다. 극사실주의에 가까운 정교한 배경 묘사, 인물의 감정을 해부하듯 파고드는 섬세한 심리 묘사, 그리고 무엇보다 독자의 숨통을 조이는 압도적인 흡입력. 이야기는 한 천재 여성 작가가 믿었던 남편과 친동생에게 배신당하는 과정을 담고 있었다. 1화는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소름 끼치는 일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회차가 거듭될수록 독자들은 단순한 막장 드라마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야기의 디테일이 무서울 정도로 현실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독자 댓글. 와, 그냥 웹툰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아니야.
남자 주인공이 쓰는 향수 브랜드부터 여동생이 다니는 대학교 과잠 디자인까지 너무 구체적인데. 독자 댓글. 두 소름 돋는 건 저 귀걸이. 저거 작년에 S브랜드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디자인인데 어떻게 알았지? 독자 댓글 3위 작가. 보통 내기가 아니다. 경험담이 아니고서야 나올 수 없는 감정선이야. 특히 주인공이 남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는 장면에서 내 심장이 다 멎는 줄 알았다. A언니의 작업실은 매주 금요일 자정에 업데이트되었다. 금요일 밤은 이제 네메시스 데이로 불렸다. 웹툰은 공개되는 즉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작품에 대한 분석과 추측이 온라인을 뒤덮었다. 독자들은 탐정이 되어 작품 속 단서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한편 서울의 한 빌라. 강민준과 서하윤은 그들만의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다. 하연의 이혼 거부 선언 이후 그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민준은 회사에서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암시하는 익명의 투서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었고 하윤은 불러오는 배를 감춘 채 휴학계를 내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한때 뜨거웠던 그들의 사랑은 불안과 서로에 대한 원망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들 역시 언니의 작업실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흔한 불륜 웹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작품을 보는 순간 그들은 얼어붙었다. 민준 씨, 이거... 하윤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화면 속에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동생에게 와인을 따라주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다. 그들이 혜연이 제주도에 갔을 때 나눴던 바로 그 대사. 그 와인 브랜드. 심지어 와인잔의 모양까지 똑같았다. 말도 안 돼. 우연의 일치일 거야. 민주는 중얼거렸지만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매주 금요일 밤은 그들에게 심판의 시간이 되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면서도 다음 화가 업데이트되기를 기다리는 도착적인 상태에 빠졌다. 자신들의 죄가 어디까지 공개될지 확인해야만 했다. 웹툰은 그들의 가장 은밀한 순간들을, 그들만이 안다고 믿었던 비밀들을 하나씩 아주 잔인하게 전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다. 국내 최대 웹툰 커뮤니티 투니버스에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아이디 미대생 K가 올린 충격주의, 네메시스, 엘리의 은하 작가. 그림체 비교 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게시물은 네메시스와 은하의 그림을 나란히 비교하며 조목조목 분석하고 있었다. 두 작가는 인물의 손을 그리는 방식이 거의 동일합니다. 특히 새끼손가락의 미세한 떨림을 표현하는 특징적인 선 처리를 보십시오. 둘째, 그림자의 해칭을 넣을 때 45도 각도의 평행선을 고집하는 독특한 스타일이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두 작가는 인물의 눈동자 홍채 안쪽에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작은 별 모양의 빛을 그려 넣습니다. 이것은 작가의 시그니처나 다름없습니다. 분석은 날카롭고 논리적이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추천을 받고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인터넷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은하 작가가 돌아왔다. 언니의 작업실은 실화였다. 그럼 그 쓰레기 같은 남편이랑 동생도 실존 인물이라는 거잖아. 네티즌 수사대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은하 작가의 실명인 서혜은을 중심으로 그녀의 모든 인간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남편 강민준의 직장과 직책, 동생 서하윤의 학교와 학과, 모든 정보가 순식간에 특정되었다. 오피스텔에서 하은은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커뮤니티의 반응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설계한 복수의 마지막 단계가 성공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미대생 K의 게시물은 마지막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었다. 그 문장은 이제 곧 시작될 디지털 마녀 사냥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예언처럼 보였다. 네메시스가 은하 작가라면 이 웹툰 속의 파렴치한 남편과 동생은
현실에 존재하는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미대생 K의 게시물은 핵폭탄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소셜미디어와 언론으로 번져나갔다. 네메시스 은하라는 공식이 기정사실화되자 분노한 대중은 웹툰 속 인물들의 현실 모델을 찾아 나서는 잔인한 게임을 시작했다. 네티즌 수사대라는 이름의 익명 집단에게 한 개인의 신상을 파헤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강민준이었다. 그의 이름, 사진, 그리고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팀장이라는 직책까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공개되었다. 회사의 익명 게시판은 그에 대한 비난과 조롱으로 도배되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성공을 이끈 최연소 천재 팀장은 하룻밤 사이에 아내의 동생과 불륜을 저지른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 보수적인 기업 문화는 단 하나의 스캔들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결국 권고사직이라는 형태로 불명예스럽게 회사를 떠나야 했다. 그의 모든 경력과 명예가 잿더미가 되었다. 소하윤의 지옥은 조금 더 개인적이고 잔인한 형태로 다가왔다. 그녀가 다니는 대학교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녀의 실명과 사진으로 뒤덮였다. 그녀는 언니의 작업실을 현실에 구현한 예술가, 불륜 천재라는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불렸다. 동기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피했고 그녀가 나타나는 곳마다 수군거림과 경멸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결국 그녀는 학교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무기한 정학 처분을 받았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그녀는 언니가 만든 이야기에 가장 추악한 악역으로 영원히 낙인 찍히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펜트하우스에서 살 수 없었다. 기자들이 24시간 진을 치고 있었고 쏟아지는 비난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처분하고 서울 외곽의 낡고 습한 빌라로 도망치듯 이사했다. 한때 한강의 야경을 내려다보던 그들의 창밖으로는 이제 옆집의 지저분한 벽돌담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의 겨울. 하윤은 아들을 낳았다.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라고 믿었던 아이는 그러나 그들의 지옥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 되었다. 아이는 밤낮 없이 울어댔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자 그들의 신경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한때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하던 그들의 대화는 이제 서로를 향한 비난과 책임 전가로 가득 찼다. 시끄러워 죽겠네. 당신이 좀 안아봐, 애. 아빠 맞긴 맞아. 하윤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나라고 뭐 방법 있어. 낮에는 구직 사이트 뒤지느라 정신없고 밤에는 애 우는 소리에 미치겠다고. 민준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다 당신 때문이야. 그놈의 웹툰. 서하은이 그런 식으로 복수할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어. 뭐 내 탓이라고 먼저 유혹한 건 형부. 아니 당신이었잖아. 이제 와서 발이엠하는 거야. 이 비겁한 인간. 그들의 위대한 사랑은 혹독한 현실 앞에서 먼지처럼 부서져 내렸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에서 더 이상 위안이나 욕망을 보지 못했다. 오직 자신을 나락으로 빠뜨린 원흉에 대한 증오만을 볼 뿐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서로를 파괴하며 가라앉는 동안 서하은은 세상의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애언니의 작업실은 연재 종료와 동시에 드라마 제작이 확정되었다. 투자 금액은 역대 최고액. 방송사는 업계 1위인 SBC. 그리고 연출은 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감독이 맡았다. 세간의 관심은 단 하나. 과연 작가 네메시스가 누구이며 언제쯤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에 쏠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드라마 제작 발표의 날. 네메시스가 무대 위에 섰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모두가 예상했던 스캔들로 망가진 비운의 작가가 아니었다. 어깨를 드러낸 우아한 실크 드레스, 짧게 자른 세련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당당하고 서늘한 눈빛. 그녀는 이전의 서하은이 아니었다. 고통의 불길 속에서 완벽하게 재련되어 다시 태어난 강하고 아름다운 불사조였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작가 은하가 아닌 네메시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작품이 실화인지 궁금해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모든 위대한 예술은 작가의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저는 제 영혼을 갈아 넣어 이 이야기를 썼고 그 진심이 독자 여러분께 닿았다고 믿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저는 개인적인 비극을 보편적인 예술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웠고 진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사생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말은 그 어떤 폭로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을 동정의 대상이 아닌 경외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혼 소송은 싱겁게 끝났다. 압도적인 증거와 하연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여론 앞에서 민주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최민영 변호사는 법정 최고 수준의 위자료를 받아냈고 펜트하우스를 포함한 모든 공동재산의 소유권은 하연에게 돌아갔다. 하연은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시간이 흘러 드라마 언니의 작업실이 첫 방송되는 날이 왔다. 혜은은 추억이 담긴 펜트하우스를 처분하고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녀는 홀로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신의 드라마 첫 방송을 지켜보았다. TV 화면 속에서 여주인공은 남편과 동생의 배신을 목격하고 절규하고 있었다. 혜은은 이제 더 이상 그 장면을 보며 아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창조물을 감상하는 신처럼 그저 조용히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바로 그 시각, 강민준과 서하윤이 사는 낡은 빌라에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고급스럽게 포장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의아해하며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가죽으로 장정되고 모서리는 금박으로 장식된 언니의 작업실의 초호화 한정판 단행본이었다. 그들이 경악하며 책을 펼쳤을 때 첫 페이지에서 익숙한 필체를 발견했다. 혜은이 직접 쓴 메시지였다. 나의 최악의 비극을 최고의 걸작으로 만들어준 두 사람에게 당신들의 비극이 나의 걸작입니다. 그 순간 옆집에서 TV 소리가 흘러나왔다. 드라마 언니의 작업실의 애절한 주제곡이었다. 그리고 방 안에서는 그들의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어대기 시작했다. 강민준과 서하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도, 분노도 아닌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지옥에 갇힌 자의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같은 시각, 서혜우는 테라스로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저 멀리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 불빛들을 보며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어 도시의 야경을 향해 건배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과 화해했다. 자신의 비극을 완벽한 걸작으로 완성시킴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한 것이다. 그녀는 이제 그 누구의 아내도, 그 누구의 언니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롯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페이지를 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그녀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